여야 당권 주자들의 대진표가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던 주자들, 후보 등록을 앞두고 막판에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출마 여부를 놓고 최종 고심하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까지 써놨다라는 보도까지가 있었는데요. 잠시 김용태 의원의 이야기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문종 의원께서 고심 끝에 전대 출마 안 하신 것은 본인의 결정이니까 제가 따로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 친박 모임이 혹시라도 전당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명구 의원, 주호영 의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비박계 당권 주자죠. 김용태 의원,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 교수님, 김문수 전 지사 막판에 포기한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금 사실은 김문수 그러니까 전 지사는 당내 기반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그런 아마 그게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될 거예요. 물론 이 컷오프나 또는 당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방법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모험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번 국회에서도 패배했고, 국회 선거에서, 그리고 또 당권 경쟁에서 패배한다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정치적 재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재기의 기회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재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셨겠죠. 사실 장 대표님, 김문수 전 지사 사실 지금 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 종군하겠다면서 당권 출마를 포기했는데,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출마 안 하기로 한 거는, 이번에 지금 출마한 분들이요, 김문수 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배들입니다. 근데 그 후배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해서 하니까 그런 게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왜 그러냐면 김문수 씨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좀 점잖은 분이거든요. 또 점잖은 분이고 또 유연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부담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출마를 안 한 것 같고, 대선 후보 문제는 당연히 저는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상처를 굉장히 좀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선 후보군에 반열에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열에 있고 안 있고 간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나 목포 가서 당선되겠습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나 부산 가서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선거는 또 지역구 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당락 여부가 물론 상당한 상처는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민들은 국회의원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도지사를 2번이나 뽑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일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가능성이야 열려 있겠지만, 지금 김문수 전 지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친박 비박을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씻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김 지사가 만약에 지금 경기도 도지사라면은 현재 그렇다면 지금 대권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죠. 근데 오히려 중앙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중앙정치로 복원을 해서 대권을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계산의 잘못이 아닌가, 착오였다. 이런 거 하면은 만약에 지금도 경기도지사라고 하고 있다면 중앙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 새로운 얼굴의 이미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런 판단을 안 하고 다른 판단을 했다는 건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의 첫 디딤돌을 잘못 놨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사실 이제 출마한다 안 한다 네, 반칙이 네. 많았는데 네. 결국은 출마하지를 않기로 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물급 인사들이 새누리당에서 다 제외가 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 홍문종 의원은 굉장히 공격적인 친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공격적인 친박이 당 대표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어떻겠느냐. 막 이런 거를 그 주변 분들이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당이 좀 더 그 온건한 화합하는.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사실 지금 거기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아주 그렇게 아주 그 공격적 강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홍문종 의원이 이번에는 우리 그냥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또는 판단이. 친박들의 골수 친박들의 판단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주 이 박사님이 정확하게 보셨다고 보는데 저는 이 홍문종 씨가요,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이 친박 세력 중에 이미 교통 정리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친박 세력이 누군가로 한 사람으로 저는 후보 단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오늘 서청원 의원이 이른바 친박계 의원 50여 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예. 그럼 이미 교통정리가 된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뭐 오늘 그 자리에서는 예. 설사가 논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네. 또 논의할 일도 아니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나 상당히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왕이 전당대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사실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만약 이번 이 전당대회는 정말로 당을 황골탈퇴할 사명을 띈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비상체제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런데요,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주장대로 하면 뭐 새누리당이 바뀌겠다 또는 더민주가 바뀌겠다는 이런 희망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합니다. 희망을 못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주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맨날 이쪽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저쪽은 뭐 문재인계냐 아니냐. 사실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국가적으로 굉장한 비극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미국 같이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데서도요, 기성 정치 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정치 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이 선출은 이는 미국 정치의 혁명입니다. 그것도 샌더스가 정말 약간의 돌풍을 일으키는 이것도 혁명입니다. 이것은 정치에서의 혁명만이 아니라 예. 미국 사회 전체가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계속 뭔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수님, 장 대표께서는 사실 이미 친박계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주영, 뭐 이정현 또 뭐 누죠 한선교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완주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굉장히 강한데 네, 물론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친박 중에 자기 골수 친박이라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그 행보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골수 정말 친박만 뭐 하는 자기 또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분들이 그래도 좀 그러니까 중도에 가까운 친박이다. 네, 저 또 비박으로 나온 분들도 중도에 가까운 비박이다. 그래서 온건한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든지 간에 예. 당을 정말 친박으로 몰고 간다든지 비박으로 몰고 간다든지 뭐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든지 뭐 그런 말을 할 분들은 아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 가운데. 네, 그러나 역시 이제 친박이 제일 큰 계파기 때문에 친박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저 전당대회 그 선출 방법에 따라서 예. 여론조사가 갖는 포션이 얼마나 되고 되느냐. 또 당에서의
당원들의 그 포션이 얼마나 되냐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좌우될 겁니다. 것이다. 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비교적 온건한 분들이다 그렇게 네. 분류가 되는데 네.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 다 온건한데 네. 결국은 통합은 누군가는 지금 6명의 주자가 다 싸워서는 사실 승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3명 각각 3명씩인데 네. 통합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통합 문제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한다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통합의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그게 이제 중도 온건론자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만약 강경론자면 내가 모든 걸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죠. 그러나 온건파로서 내가 그 매개체를 하겠다. 예. 양쪽에 양보받을 건 양보받아가면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는다면 그건 완전히 중도로서 입지를 그럼 결국은 이주영, 이정현, 한선교 의원 통합할 것이다. 통합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통합되리라고 보고요. 예. 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내부적으로 친박계가 저는 한 사람으로 저는 몰아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비박계 역시도 지금 나와 있는 정병구, 김용태, 주호영 의원도 역시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거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또 정치의 야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그걸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박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박 진영은 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박 근데 진영. 지금 현재요. 친박 비박하고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도 뭐 진박하고 나서도 뭐 지난번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정말 그 강경 친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과연 친박으로서 정말 진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그 당의 역학 구도로 봤을 때도 친박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정당이 친박으로 돌아간다거나 또는 비박이 됐다고 해서 정당이 비박으로 돌아가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비박이죠. 거기다 유승민 원내대표였죠. 뭐 당권을 완전히 비박이 장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친박이냐 비박이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청원 의원의 친박계 의원 만찬은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당 지도부 상당히 좀 이 개파 모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지금 서청원 의원이 당 개파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나보고 당대표 나가라고 하던 사람들 불러서 밥 한번 먹자. 뭐 그런 정도 정말 말한 대로 그 이상의 뜻을 부여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서청원 의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걸 의원 출마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이종걸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예, 좀 더 생각을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더 판단해봐야 될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들 또 지금 당의 앞길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지지대가 되는 분들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입장을 다시 재정리를 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아침까지만 해도 출마하겠다라는 의견이 강했었는데 김종인 대표를 면담한 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예.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보도에 의하면요, 이제 컷오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사람만 본선에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종걸 의원이 나가면 네 사람이 되는데 이 지금 민주당의 판도가
완전히 친노, 말하자면 친문 친문.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더민주당이요 아직도 말하자면 친노, 친문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즉 4명이 나갔는데 비주류가 하나도 그 컷오프에 들어가지 그대로 못한다. 3등도 못할 정도로 지금 판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난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당명이 뭐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당명도 그 왜 깨졌습니까? 친노 세력이 주도한다고 해서 깨진 거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것이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말하자면 이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바뀌는 건데 지금 친노 패권주의가 전혀 청산되고 있지 않음을 지금 드러내고 지금 친노 패권주의를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계승할 사람들이 지금 당권을 장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한국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비극이고 이거는 야당이 또 이런 모습에서 멈추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종걸 의원 이른바 이제 비박계 아니 비주류를 이제 대표하는데 출마를 해야 된다 해서 어떤 뭔가 좀 변화를 촉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너무 성패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이 중요합니다. 대의명분이.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나가서 표를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말하자면 더민주당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노정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출마해야 되지 아이고 뭐 판세 보니까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이럴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하는 것이 예. 정치 명분에 맞는 일이다 예. 판단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작년인가 그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당권 경쟁. 당권 경쟁할 때 보니까 그 당권 경쟁 바로 전에 그 당대표 선출하는 방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노가 계속 그 당을 장악하게 여론조사 하는 결과를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죠. 네. 그 여론조사도 뭐 저는 믿지 못하지만 아무튼 뭐 그걸 다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 원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정확한데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종걸 의원이 당 대표로 나가 가지고 그래서 또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그런 말썽이 또 난다. 그러면 이 당은 사실 또 콩가루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아까 보니까 주변 분들이 말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의 새로운 분열을 보지 않으려면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김종인 대표가 작년 2월에 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그거 보고 지금 또 그 사태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은 그런데요. 근데 그런 정당이면요, 그런 정당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정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특히 룰을 바꾸는 거 아니십니까? 네. 이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됩니다. 말하자면 더민주당이 이러한 인상을 계속 주고 있다면 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요. 생산적인 토론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김종인은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네. 대표가 보기에도 이 당은 절대로 이게 룰대로 가지도 않는다. 만약에 또 분리하면 또 룰을 또 개정할 거다. 이렇게 보일 정도라면 그런 당 대표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는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 상황에서는 이제 개파나 또는 요즘 뭐 이야기하시는 이제 주류나 비주류 이런 표현과 구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선까지는 거의 1년 반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1년 반이란 시간 동안에 역동적인 대선판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역동적인 대선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교수님 비주류, 이른바 비주류의 흡수 카드가 될까요? 어떤 흥행 카드? 저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이 정치적인 그
그 미래를 보자면은 거기 저 뭐예요 추미애하고 송영길 의원.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정치에 미래가 있는 분이고 저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다가 또 지금 지난번에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문재인 대표가 지명을 한 분 영입을 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하건 안 하건 전혀 관계없이 저분은 친문이다. 친문이고 아주 골수 친문이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분이 무슨 저분이 정당 활동을 해본 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 저 문재인 대표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지금 말하자면 명성이 높은 분인데 저분의 그 지금까지 이제 뭐 모든 배경으로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중립적이나 또는 반문유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거리두기는 과연, 아니다. 거리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인 말을 해서 참 미안한데요. 저 김상곤 씨는 상당히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 사람 어릴 때를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하고 또 민주화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실 그런 사람으로서 저 기대에 그동안 오랫동안 부응치 못했는데 마침 이제 경기도 지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가며.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재인 씨가 저 사람 혁신위원장으로도 추대했나요? 발탁도 했고 해서 그런 관계는 있지만 저 말한 것 자체는 상당히 원론적이기도 하지만 또 저 사람의 저는 진심도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더민주당이 저 사람 진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의원을 만류하고 이런 시스템을 두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권으로 나선 세 분들이 이제 누가 되더라도 이른바 좌클릭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체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만약에? 뭐 저는 이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는 말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옳으냐 그러냐 네.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뭐 친북적인 발언하면 좌클릭이다. 그건 틀린 거지 좌가 아닙니다. 진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강경한 진보적 색채가 좀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진보적 있죠. 색채가 강화되기보담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겠죠. 나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또 그런 나갈 거고 그건 또요 상당한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가 매 정책을 전부 다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상당히 정당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양당이 다 서로 잘해야 되지. 네. 자꾸만 그냥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한테 비판 안 받아 그러면 자기가 잘해야 되지.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 욕하면 안 되고 예. 이쪽도요. 너무 또 이쪽 욕만 하다가 보면 이른바 발목 잡기 한다는 비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플랜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이 더민주는 딜레마죠. 그런가 하면 진보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 그 총선 때 보면은 전국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당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의 이 더민주의 전략이 그러면은 적어도 전국 투표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국민의당에는 이겨야 되는 건데 그 전략이 뭐냐? 좌클릭하는 거냐, 우클릭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은 호남을 끌어 들어오느냐? 사실 그거를 지금 그것에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의 그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 김종인 이제 대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그만둘 뿐이니까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뭐 틀렸다 옳았다가 아니고 좌클릭이라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좌측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 정부의 시책에 하나하나 더 반대해가면서 반대하는 것이
호남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의 판단은 어떻게 하면 호남을 우리가 장악하느냐는 그 전략의 한 부분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싶습니다. 틈새를요. 그 네. 틈새 고민스러운 그 지점을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테러단 파견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러한 만행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사드 반대 커밍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딱 한 분만 변하시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사드 반대 관련 언급이죠. 커밍아웃 한 것 경의를 표한다. 이제 딱 한 분만 변하시면 반대 비준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님 어떤 의미의 언급일까요? 아니 이제 한 분이라는 게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당권 주자로 나선 사람들은 다 그냥 사드 반대로 돌았었으니까.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저런 발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요 사드 반대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더민주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사드는 사실 대북 방어용으로서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요, 약 한 달 반 전에 사드는 미중 대결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 그랬습니다. 즉, 미중 대결에서 우리가 이거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미중 대결에서요, 미국 편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도 끌어들여야 되고 한미 우호 관계도 돈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가 중국 입장에서도 왜 그럼 이 사드를 이렇게나 반대하느냐. 네. 군사용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사드 없다고 해서 미국이요, 중국을 정찰을 못 합니까? 전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또 중국 자기들도요, 엄청난 8,000km까지, 몇천 킬로미터까지 또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또 설치하고 있고. 첩보 위성도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어쨌든지 중국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한국하고 가까우려고 엄청난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네. 왜 자꾸만 미국 편에 설락하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봐서 저는 중국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중국이 만약에요 사드 때문에 한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가까이 저는 하지도 않으리라고 네. 보고 한다면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한국이 지금도 중국도 미국도 가까이 지내야 되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저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불만스러운 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하지 않는 것이 어떤 집권 플랜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드라는 것은요, 지금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방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디파인하는 거라고요. 정하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정하는 거고 사드 배치가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밀려서 못하게 됐다. 그럼 사드 배치를 못하는 정권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평화협정 맺자 아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주군에서 반대하면 어느 군에서 반대하면 누가 반대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종속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드 배치라는 것은 이제는 물러날 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저러는 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을 야당이 반대를 해서 사드를 철회했다. 성주군이 반대해서 사드를
철회했다 했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목적의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그렇죠. 순전히 정치적인 공세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드 배치 하나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저 전시작 정권 내놔라, 미군 나가라 뭐 할 때 뭐 제야라든지 좌파에서 일어나서 미군 철수 운동하고 뭐 평화협정 운동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드의 문제는 이거는 선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송주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 네, 방법이 없기 한미 때문에 동맹의 문제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더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양보라는 건 사드 배치의 실패인데 사드 배치의 실패가 가져오는 그 충격파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말도 못하죠. 후과는 예상할 수 그건 말도 못하죠. 없는 정도다. 네, 저도요. 저는 이 사드 배치와 전혀 한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정부가요, 이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치 미국이 뭐 주도해서 한국 정부는 따라가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서 이왕 배치하려 그러면 우리가 딱 단호하게 결정해서 하고 미국이 오히려 따라온 것처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은 네. 중국하고요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좀 했어야 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한 게 지금 와서는 뭐 어떠느냐? 지금 와서 이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결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중국을 설득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드를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 특히 통일의 문제를 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드를 중국을 설득시키는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그런 지렛대로 시하면서 네. 우리의 통일에 중국도 동의하도록. 동의해서 북한 너가 압박하도록. 결국은 분단되어 있는 한은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통일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완충 지역이 되도록 하자.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사실 남의 당의 지적을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의 진로를 놓고 지난 어제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모았다고 하는데요. 김성식 정책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으로 발전해야 되고 안철수 대표나 전 대표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헌 당규를 비롯해서 최소한의 당원 확보 등 기초적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안철수 대표 자신도 우리 당에 많은 경쟁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적 정당으로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당이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많은 경쟁자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어제 의총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당의 진로 안철수 당 안 된다 이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안철수 당으로 안 된다. 그럼 무슨 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당으로 가려고 그래요? 뭐 답이 얘기를 해야 없다? 돼. 아니요. 내 답이 없다는 게 아니고 김성식 의원이 우리는 이런 당으로 가야 된다. 내 의견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은 거기는 어차피 지금 38명의 국회의원 정당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 38명의 핵심적인 조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원이 오고 그러면은 당의 색채도 그 당원들이 들어오면서 정해지겠지만 지금은 38명이 의논해서 우리 당은 이런 당으로 가자라는 거를 정해야지 그걸 갖다가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이 아니면 무슨 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좌표를 제시해야 된다. 저 좌표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 당에 있다면은 호남을 우선 집결하고 우클릭해야 된다. 나는 국민의당 그렇게 가야 재원을 된다. 해준다 그러면 네. 내가 만약에 저기다 얘기를 한다. 일단 호남에게 희망을 줘라. 1차.
2차 우클릭해라. 그래서 중도 우파 20%, 호남 20%는 40%다. 그 40%면 집권의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전략적 목표를 얘기를 해야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 뭐 안철수 당으로 안 된다. 그럼 무슨 정당? 민주적 정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그 민주적 정당? 누가 그 민주적 정당이라는 게 누구 민주라면은 주인이 있는 건데요. 주인 주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적 정당 그러면은 국민의 주인이다. 색채를 정해준다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주인이면 주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당의 핵심인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동시에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기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조기정당대회라는 거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보고 이제 분리하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38명의 우리 정당은 이런 정당이 됩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박지원 의원이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느냐 하나를 버리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당의 색채와 당의 미래와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요, 근데 그거 정하는 것이요, 네. 바로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거는 뭐, 괜히 개별적으로 떠들어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걸 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저 사람들이 다 안철수 덕분에 다 국회의원 꼭 그래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또 됐고 또 그중에 또 안철수 씨가 또 나은 편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대선 후보가 되기도 어렵고 또 저는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히 지난번에 왜 그 저 박선숙 씨 그 사건 아십니까? 네네. 그 사건 처리하는 거 보면 홍보비 네, 리베이트. 홍보비 문제 다른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아주 예. 그 처리하는 거 보면 조직의 대표로서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왜 사표를 합니까? 사표를 냅니까? 대표가요 박선숙 씨 불러가지고 어이 박 총장 사무총장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요? 딱딱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지. 그거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말이죠. 성물로 놔버리는 이러니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국정을 만약에 담당한다면 큰일 날 사람이죠.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형용고소는. 저 개인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그러나 저 당 입장에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당 입장에서는요 너무 자꾸만 안철수 흔들기를 하는 것은 저 당한테 별로 안 좋다는 도움이 안 말씀을 된다.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요? 사실 내일 정계, 관계,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위헌 여부를 내일 결정을 하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권 일각에서 김영란법이 농어촌 피해가 크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농어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농어촌 피해를 빌미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관심, 과연 이제 농축산 부분이 제외되느냐, 언론인, 사학법인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네. 만약에 지금 김영란법이 있었다면요 나향욱 사건이 터졌을까요? 만나질 않았을 것이다. 만나지 못하죠. 나향욱 그 언론을 만났겠어요? 언론인 만나서 뭐 저 칼국수 먹고 뭐 소주 먹고 얘기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또 김영란법과 같은 법이 선진국에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에 있다고 우리한테 반드시 어울리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심상정 의원이 참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법을 살려두기로 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농어촌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저는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이 이제 이거는 뭐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고쳐야지 헌재의 판단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일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더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초지일관 뭔가 좀 구체적인 거를 네. 구체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러나 하면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립학교 교사와 또 언론인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다. 또 하나는 그 선물을 뭐 10만 원 이하로만 한다는데, 이 사립학교 교사는요,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언론인들도요, 지금 언론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언론인들은요, 사기업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언론인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 더 높은, 왜냐하면 언론기관은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온갖 권리들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 언론인들은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상한선, 선물 상한선, 식사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는요, 말도 되다는 소리입니다. 이 심상정 의원 말도 전부 다 맞지만, 선의의 피해자요, 는 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가 입는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법에는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습니까? 그거 다 대책을 강구할 겁니까? 그래서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이 김영란법, 그 다음에 특히요, 청와대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이름은 안 밝혔지만 보도가 길게 납니다. 이런 청와대에 있어가지고는요, 부정부패 청산 안 됩니다.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이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포함돼야지, 국회의원이 깨끗해져야지 그 밑이 깨끗해지지, 국회의원은 전혀 깨끗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만 깨끗하라고 강요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각계에서 과연 김영란법 이 법으로 인한 또 파장이 많기 때문에 지켜보기 때문에 과연 헌재 어떤 최종 결정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